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2020년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세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수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법 또 세법, 세법학 또 행정소송법 이런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던 차에 이제 저희 방문각에서 헌법 교재도 쓰게 됐고 또 세법도 이제 제가 전임을 하고 있으니까 2022년부터는 이제 공무원도 세법이 필수가 되는데 제가 회계학원에서 또 이제 노량진에서 세법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예요. 이 세법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적인 전문적인 강의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세법학에 대한 부분은 좀 접고 이 세법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외부 사이트 제작업체에 외주를 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론칭이 곧 될 겁니다. 세법닷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대한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 세법닷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공인회계사 시험, 그죠? 또 이제 세무사 시험, 그지? 또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그죠? 또 이제 존재를 하는 게 이제 중개사 시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세법에 이상적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세법닷컴을 론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 2주 안에는 이 세법닷컴이 론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법 개론 또 객관식세법 이러한 수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법의 이제 공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세무사분하고도 이야기하고 외부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기초세법이라는 과목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좀 펼쳐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초세법 과정을 통해서 세법이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한 20강 플러스 정도 해서, 플러스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서 세법하고 일단은 좀 친숙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오는 세법 개론을 가지고 이 기초세법 강의를 20강 조금 넘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국세기본법도 징수법,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세법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드려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법 개론에 대한 세법 기본 강의를 두 번째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세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이에요. 이론이 안 잡히다 보니까 계산에서 자꾸 헤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앞으로 회계실무 그런 강의들도 좀 하게 될 건데 회계학 책도 보면서 예전을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회계학을 어렵게 생각했나,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곧바로 이제 객관식 계산 문제를 풀고 세무회계를 풀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OX 역시 내용 정리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X 특강을 통해서 이 이론이 얼만큼 정비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 객관식 세법, 그죠?
이론편, 그죠? 수업을 해갈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제가 객관식세법 계산편 수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뛰어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식세법 계산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죠? 세무회계, 그죠? 1.5차 정도, 1.5차 정도, 또는 뭐 간략한 세무회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커리큘럼을 공인회계사 시험뿐만 아니라 세무사에도 그대로 도입해서요, 왼쪽하고 똑같이 좀 수업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해갈 생각입니다. 왼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좀 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제가 방문각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 강의를 여기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실무에 가게 되더라도, 그죠? 세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이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 2차 과목에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에 기초 이론하고 또 기초 이론하고, 그죠? 기초 이론하고 주된 주제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 논의가 전개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조세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은 당연히 취득, 또 보유, 또 처분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이론에 덧붙여서 뭘 하게 되냐면 지방세법에, 그죠? 지방세법에 여러분들 취득세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필요하다면 등록면허세가 출제가 될 건데,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 취득세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역시 보유 단계입니다. 이거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이제 세금이 될 거고요. 취득 단계에서 이제 부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역시 어떤 이제 역시 세목이 출제가 되냐면, 지방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 중에서는 어디가 출제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종합부동산 세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죠? 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 단계에서 이제 부과되는 조세 등이 존재할 거예요. 처분 단계에서는 당연히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부분도,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서, 그죠? 저희 사이트를 좀 충실하게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개를 좀 해나갈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저쪽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쪽이 완비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세법의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부분, 임대에 대한 역시 부분들이 이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이라든가 또는 부가세법에 역시 재화용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사업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이 세법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바가 세법하고 헌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아마 한 2주 정도 안에는 저희가 세법닷컴을 이제 론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마 세법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저희 3일 인포마이에서 나온 2020 세법개론 이 교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기초세법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첫 수업이니까요, 저희 이제 기초세법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세법을 하면서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도 모르고 공부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법의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무에 나와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초세법 중에서 국세 기본법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4강에서 5강 정도로 끊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는 되지 않지만 국세 우선권에도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 게 국세 징수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 징수법 파트는 2강 정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해서 기초세법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부가세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한 4강 정도 해서 정비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도 이렇게 이제 한 4강 정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도 소득세법도 이제 4강 정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이제 1차 시험에 한 두세 문제가 나오죠. 상속세 및 어디에 대해서도 증여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아셔야 되니까 2강 정도 할당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방세법 정도도 간단하게나마 혹시 한 강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20강에서 25강 사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초세법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깊게는 가지 않지만 여러분 용어에 대한 중요성 또 세법이 가지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세법닷컴 이제 여기 부제는 뭐예요? 이수천세법이에요. 그래서 이수천세법으로 세법닷컴을 론칭하게 되는데 많이들 뭐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수천닷컴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수천닷컴은 호스팅 중심이 되는 이제 사이트를 사이트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세법닷컴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이제 헌법닷컴 이것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초세법 수업을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갈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재 한번 펼쳐보면서 정비를 좀 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기초세법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은 어디냐면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국세 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저도 이제 책을 처음 펴니다. 펼칩니다. 펼칩니다. 펼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43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세법 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항상 모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공부를 할 때는 목차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그죠? 국세기본법을 저희가 이제 제1편으로 가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1편에 가서 국세기본법을 시작을 할까요? 근데 국세기본법을 곧바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제 조세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왜 국세도 이제 조세의 일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할까요? 혹시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세기본법 뭐를 볼 거냐면 총칙 규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 부과의 원칙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다?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어디냐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그죠? 성립 또 그죠? 확정 또 뭐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죠. 그죠? 기한의 신고, 또 수정신고, 또 경정청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한의 신고, 또, 그죠? 수정신고, 또, 그죠? 경정청구 등에 대해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해 갈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붙은 분들, 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도 이 국세기본법을 잘 몰라요. 결국은 어차피 몰려드는 모든 개별세법은 엉덩이에서 또는 저수지에서 모든 것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정리할 내용이 뭐 있다? 납세무의 확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보다는 납세무의 확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존재할까요? 자, 납세무의 승계, 또 연대납세무, 또 2차 납세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국세 우선권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부제로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디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국세 징수법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 세법에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부가와 감면에 대해 정리를 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환급금하고 또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할 거고요. 그죠?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납세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4강이나 5강에 잡으려면 굉장히 스피디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용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교재 펼쳐보시면 이제는 어디 갈까요? 조세 총론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이제 43페이지서부터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이죠. 조세 총론. 자,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데 조세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뭐를 배울 거냐면 조세 총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조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세 총론은 왜 생겨났을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세는 왜 생겨났을까요? 헌법에 의해서 생겨났을까요? 헌법에 의해서. 헌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세의의에 대한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조세의의에 대한 내용과 조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정리할 거냐면 조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조세 법률 관계도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 법률 관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법 영역에서 보면 공법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누가 돼요? 그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조세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세 요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채권자가 되고 누군가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때 채무자를 특히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징수무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납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법의 역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헌법상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8조와 59조에서 역시 조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조세 종목과세율은 무조건 뭐한다? 법률로서 정한다. 걔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물을 진다. 걔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38조 59조가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되는 게 뭐다? 헌법 11조가 아마 될 겁니다. 평등원칙입니다. 그지? 또 하나 이제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다? 조세 평등주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개별세법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때도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해 놓으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게 뭐다? 조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항상 글을 여러분이 쪼개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채권자는 누가 된다? 조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국세만을 말하는 게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누가 된다? 국가나 줄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채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뭘 목적으로? 그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재정 수입을 뭐 할 목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자, 뭐 하게 됩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뭐를 과세 요건을 뭐 하는 자에게 충족하는 뭐에게 그죠? 자에게 자, 뭐 하는 것이다.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이 반대급부 없이 자, 뭐 하는 부과하는 뭐가 된다? 금전 지급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 항상 논리적 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채권자는 누가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목적은 뭐가 된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뚝 떨어져 나오는 게 뭐가 됐어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가 될 것이고 과세 요건이라는 것들이 조세 채권 채무 관계 기본적 요건이 될 것이고 그 충족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납세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죠. 세금 냈다고 해서 돈을 직접 주진 않습니다. 상을 주진 않죠. 그거를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과는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금전 지급 의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상속세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긴 하죠. 이때 이제 이 용어를 조금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때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채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뭐가 될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조세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 반대급 부과는 뭐다? 금전 지급 의무를 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세는 어떤 이 채권자와 조세 채무자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걔를 법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다. 조세 법률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조세가 뭔지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나가면 되겠죠. 한쪽은 누가 존재할까요? 채권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 채권자가 누가 된다? 국가나 그죠? 지자체 등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채무자는 누가 될까요? 국민이 될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 이렇게 뭐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됐을 것이고 조세에 있어서 그죠? 채권자가 됐을 것이고 상대방이 되는 자는 뭐가 됐을까요? 조세 채무자가 됐을 겁니다. 조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채권 채무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 생겨난다? 과세 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 과세 요건은 뭐가 있다? 오케이? 그치? 첫 번째 과세 털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 채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걔를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걔를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율 4개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게 뭐가 됩니까? 과세 요건이 됩니다. 세법을 공부할 때 이 과세 요건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다시 한번 뭐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세율 이 4가지 얼개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콱콱콱 박아놔야 됩니다. 제가 필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을 한번 가서 정리해 볼게요. 과세대상 뭘까요? 법인의 소득입니다. 납세 의무자 누굴까요? 법인입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각사무 소득금액에서 이불교성,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가? 세율은 뭐다? 초과 다단계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세법 공부하면서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야 세율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바가사리 그렇게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가. 세법은 법이야. 그러면 계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논리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과세요건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럼 소득세법에서 과세사가 뭘까? 개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야.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 당연히 개인이 되겠지. 근데 개인은 다시 소득세법 두 개로 소팅하는 거야. 뭐 거주자와 비거주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에 한정을 한다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값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세율도 초과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작동을 시키고 있다. 그럼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해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해당 과세가 하는 재화용의 공가액의 합계액 또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 과세, 과액, 관세 플러스 개별 소비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이 된다. 세율은 10%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상속세법의 과세상은 뭐가 될까?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상속세는 되는 것이다. 그럼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 오케이. 자,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혹시 상속세 과세가액의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개별세법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가. 그래서 이 조세 채권 채무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은 뭐라고 얘기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뭐에서 생겨난다? 과세 요건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법도 일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치? 자, 법인세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함으로써 그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소득세법도 소득세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함으로써 부가세법도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함으로써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치? 이때 조세 법률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했나?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도 43쪽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4절에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내용인데 저희는 제3절은 빼고 그냥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4절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할 내용. 제3절은 뭐 조세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정비를 좀 해드리면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제3절에 그죠? 제3절에 과세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일반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다른 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절차에서 뭐 독촉정리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없이 법원의 압류 명령 없이도 과세관청은 스스로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한 속성을 자력집행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과세관청은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가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뭐를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크게는 뭐가 되니까 공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법이라는 건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4절에 가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제4절입니다. 제4절에서는 여러분하고 뭘 정리하냐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때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책들에 보면은 많은 원칙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소득과세 금지라든가 실질과세라든가 그거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아니에요. 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원칙은 하나 뭐 있다. 조세 법률주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하는 게 뭐 있다. 조세 공평주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를 평등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조세 평등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세법의 2대 원칙은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조세 법률주의의 근거가 되는 건 헌법 어디에 그죠? 제38조와 그죠? 제59조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는 뭐에서 생겨날까요? 헌법 그죠? 제11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치? 11조에 의해서 아마 생겨날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법을 공부할 때는 이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법률은 누가 제정할 것인가? 당연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뭐가 돼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등등등이 되는 게 심지어 지방세법까지 얘는 전부 다 뭘로 정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한다. 법률로 정해야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때 법률은 항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본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본조에서 모든 걸 상세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자, 보시죠. 법률로 정할 때는 꼭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할 것인가. 혹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형식적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가 이 법률을 상세하게 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입법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헌법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행정입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 대통령령이 존재를 하고요. 그죠? 또 하나는 부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대통령령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시행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할 수 있을까? 국회 제정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또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혹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위임의 방식으로 그죠? 절대 포괄 위임이나 백지임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 그죠? 또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는 점, 오케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나 백지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임을 하게 될 때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지 포괄 위임이나 백지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때 조세 평등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은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을 말하지만 이때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수평적 평등이라는 건 평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된다?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는 게 뭐가 된다? 조세 공평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라는 건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또 뭐를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담세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담세력은 뭐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담세력은 자, 보세요. 통상은 소득제세에서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소득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한다. 걔를 수평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소득이 많은 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수직적 공평이다. 또는 수직적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럼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 평등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5절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조세 분류 방식은 과세권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고요. 과세 대상, 포착하고자 하는 개념이 뭔가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소득이라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라면 일반적 소비라면 부가세, 개별적 소비라면 개별 소비세, 오케이? 또 피상속인의 유산총계라면 상속세, 세법상 징계가 난다면 징여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또 일정한 자산은 취득이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오케이? 또 일정한 재산은 소유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세 총론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항상 기본이 중요하니까 조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시고, 조세 법률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하시고,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마 이런 수업은 대한민국에서 20천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혹시 이해를 좀 하시고 저 세법을 접근하면 나중에 훨씬 쉬워지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국세기본법 어디로 가서 총칙으로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회계를 공부할 때도 세법을 공부할 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계와 세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법은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혹시 국세기본법 총칙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기초세법이 되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가시면 어디 49쪽에 총칙으로 국세기본법 총칙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2장 한번 가보시죠. 2장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국세기본법 총칙은 뭐냐면 항상 이러한 총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뭐 다시 기본적이고 혹시 공통적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가 될까? 도대체 국세기본법은 무엇일까?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국세기본법 뭘까요? 자, 국세에 대해서 말 그대로 뭐예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해야 된다? 국세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세법에서는 혹시 이 논리전개를 위해서는 혹시 세법은 혹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법률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사법상의 거래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용어들을 다른 법에서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어떤 세법을 공부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한다? 용어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냐면 인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격이라는 건 과연 뭐가 될까? 납세무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야 돼. 물론 세 번째는 뭐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세법의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도대체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혹시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납세무자가 된다면 혹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혹시 그래서 이 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납세무자는 크게 누구로 나눌 수 있을까? 혹시 자연인하고 그죠? 크게 이제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연인도 아닌 것이 법인도 아닌 것이지 중간에 끼어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걔를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내용이 기간과 기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거하고 기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의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야 될 내용이 뭐 있다?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가 있다?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펼칠게요. 자, 그래서 제1절에서 이제 총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정리할 게 뭐다? 도대체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혹시 기본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뭐에 대해서? 국세에 관해서 이거는 씁니다. 국세에 관한 뭐다? 혹시 기본적이고, 그죠? 기본적이고 뭐다? 혹시 공통적 사항을 뭐하고 있는 혹시 규정한 뭐를 말한다? 오케이? 세법을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나 좋은 용어가 될 겁니다. 또는 법률을 말한다. 그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게 뭐가 돼요? 국세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 모든 법인세를 작동을 시킬 때도, 부가세를 작동을 시킬 때도, 소득세를 작동을 시킬 때도 이 국세 기본법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지? 이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국세기본법의 논리전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용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는 어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냐면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자, 조세법의 기본적 개념 뭐야? 이익이 있는 곳에 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중에 3천만 명 이상, 뭐 거의 4천만 명 정도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4천만 명의 일반 국민에게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소득 지급자가 혹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혹시 세법에 정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그죠? 지급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원천징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급하는 자를 뭐 원천징수 의무자, 자 상대방 지급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원칙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고 했나?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납세 의무자보다 개념이 더 크게 뭐가 될까? 납세자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뭐가 될까? 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플러스 징수무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더하기 의무자 더하기 뭐를 말한다? 징수 의무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납처분비라는 용어가 나오죠. 체납처분비는 뭐가 될까?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체납처분은 뭐가 될까?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장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압류 또 매각 또 청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에 대한 용어까지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른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세무직, 국가세무직에 합격한 자만 말할까? 전혀 아니야. 세법에 따른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용어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있다 뭐 간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쌍방 모두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꼭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 자, 국세기본법과 기본법과 뭐에 대한 관계? 세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모습입니다. 보세요.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그램으로 보면 혹시 모든 뭐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때 안에 들어간 걸 뭐라고 얘기할까?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개별세법의 규정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둘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것인가?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두 번째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세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법에서는 이를 특히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별세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예외가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우리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예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득세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든가 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서 법인세법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다든가 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어디에서 상속증여세법에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세법이 거의 다 끝나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현재 알고 가야 될 건 개별세법과 국세기본법이 뭐하는 경우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 적용된다는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세법이 항상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음 페이지가 뭐 나왔어? 자, 우리가 국세 불복을 할 때는 항상 행정청이 한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세법은 항상 뭐가 된다? 우리가 광의의 범위에서 보면 공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좁히면 뭐가 될까요? 행정법에 뭐가 됩니까? 일종이 됩니다. 국가가 뭘 하기 위해서 자, 조직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재정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어디 상법과는 전혀 다른 공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상 행위, 즉 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세 부가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면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걔를 뭐라고 한다? 국세 불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뭐예요? 행정법의 일종이 되니까 크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때도 뭐가 됩니까?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이 되는 것이야. 근데 국세기본법의 불복에 관한 규정은 특별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불복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보다 우선적이 된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이 인격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일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2절은 역시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격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만들고, 그죠? 또 어떠한 세법을, 세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자, 인격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권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인격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연인도 아닌 것이, 법인도 아닌 것이 중간에 껴있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걔를 법인 아닌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갑시다. 자연인의 소득에서 소득세,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오케이? 근데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단순한 논리로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인가, 혹시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이때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인 의제단체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법인으로 자, 의지할 수 없는 단체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얘를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가. 법인 의제단체는 다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당연법인 의제단체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승인법인 의제단체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승인은 관할 세무장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로 간주를 했으니까? 법인으로 간주를 했고 의제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뭐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당연히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이러한 마인드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는 보세요.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단체를 일거주자로 볼 것인가,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하나 더 생겨나게 됩니다. 오케이? 일거주자로 볼 것인가,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셀로 나눠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거주자로 본다면 해당 단체가 독립적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대표적 예가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할 수 있겠지.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 당연법인 의제단체는 뭐가 될까? 내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셀을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항상 뭐예요? 이 인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벌을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임을 공급하는 자란 뭐가 돼?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납세물을 지니까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인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어떤 세법을 적용할 것인가. 근데 우리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은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자, 52페이지서부터 쭉 가면 53페이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길 바래요. 세법개론 가면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3절에서 저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다.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할 게 뭐 있다?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 그어봅시다. 자, 일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끝을 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적 간격을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통상 기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아볼게요. 소득세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갑이 존재합니다. 개인 갑이라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친구가 뭐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그지? 소득은 플로우 개념이 되니까 소득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지 과세 요건이 충족됐죠. 과세상 뭐 소득이 있었다. 개인 갑이라는 납세무자가 있었다. 오케이. 과세 표준 충분히 산정할 수 있죠. 세율 충분히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해야 돼요. 다음 연도 그죠. 5월 1일서부터 그지 5월 31일까지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야 됩니까? 그지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뭐 해야 됩니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도 뭐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오케이.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신고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뭣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는 그지? 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 뭐가 없다면, 그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죠? 당연히 어디가 적용되는 것이다? 민법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역시 민법의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오전 0시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초일불산이 역시 오전 0시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초일불산이 말일 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기한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기한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한 연장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사람이 사는 이야기니까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납사 또는 동거 가족에 중대한 질병이 있다든가 국세정보통신망이 뻥이 났다든가 이들은 기한 연장 사유가 충족이 됐겠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게 9개월 정도까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기한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뭐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모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납부 기한만 그죠? 연장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이거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납부만 할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만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 있을까? 서류 송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 4절에서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이 뭐 있다?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을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이 익수감이라는 게 있어요. 익수감. 오케이? 익수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4절 가서 여러분하고 뭘 볼 거냐면 서류에 송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서류에 선생님 송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2개를 그리면 끝나겠죠.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왼쪽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세관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과세관청은 국세청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국가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납세 의무자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른 서류를 뭐 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서류를 전달하는 걸 서류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서류 송달의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조서 전달한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교부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편으로 송달한다. 우편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이제 이메일, 전자,
조선선 시대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한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의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은 언제 효력 발생할 것인가? 이때 이제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당연히 모든 서류의 효력 발생은 항상 원칙적으로 두 달 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전자송달한다는 건 이메일로 자 뭐가 되니까 역시 송달하는 거니까 이메일로 전송된 때가 될 것이고, 공시송달의 경우는 공시송달 관보 등의 공고를 한 날부터 14일이 뭐가 된다? 지난 날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잡는데 모든 초점들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역시 우리가 봐야 될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국세기본법 총칙에 정리할 건 뭐이다? 자, 총설에서 국세기본법이 가장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법의 모든 내용은 이 국세기본법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중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원천징수, 납세무자, 납세자, 또 체납정비, 세무공무원, 특수관계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주옥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인격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시면서 특히 자연인 법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 법인으로 의지하는 단체, 당연법인 의지단체, 승인법인 의지단체를 할 수가 있다. 이때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뭐한다?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일정 시점부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고나 납부에 있어서 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계산에서는 초일불산이 만일산이, 월수계산에서는 초월산이 만월불산이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서류를 송달하는 건 뭐다? 과세관청이 세법에 관계되는 서류를 납세하게 전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서류 송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류 송달에는 뭐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의 방법이 있다. 이때 교부 송달이 여의치 않으면 두고 올 수도 있는데 걔를 유치 송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68조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교재를 계속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정리해서 해도 되고요. 굳이 뭐 교재 없이도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은 이거로 마치고요. 두 번째 타임은 국세부과의 원칙도 세법 적용의 원칙이 또 납세 및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쉬었다 할게요.